안녕하세요. 내곡 느티나무 쉼터 이지클래식 강사 김지민입니다. 오늘은 천재 작곡가 하면 떠오르는 모차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재 작곡가인 모차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는 타고난 재능과 버라이어티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작곡가인데요. 모차르트는 1756년부터 1791년까지 살았던 작곡가입니다. 35년밖에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은 천재 작곡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차르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미디어 콘텐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1984년에 개봉한 영화 아마데우스일 텐데요. 모차르트의 경박스러운 웃음소리와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은 영화인데, 사람 좋은 듯 미소 짓고 있지만 모차르트의 재능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으로 똘똘 묻힌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모습은 이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잊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렬합니다. 2015년에도 재개봉을 했었는데 이때도 1만 명이 넘는 관객이 봤을 정도로 아주 명작입니다. 이 영화는 날 때부터 음악의 천재였던 모차르트와 그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모차르트의 명성을 듣고 자란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 때문인지 몰라도 살리에리와 모차르트는 서로 라이벌 관계였고, 더 나아가서는 모차르트 죽음의 배후에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영화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잠시 그 아마데우스의 한 장면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n't born a court composer, you know. I'm from a small town. Just like your husband. Are you sure you can't leave this and come back again? It's very tempting, sir. But it's impossible, I'm afraid. Wolfgang would be frantic if he found those were missing. You see, they're all originals. Originals? Yes, sir. He doesn't make copies. These are originals? Mm-hmm. Astounding. It was beyond belief. These were first and only drafts of music. But they showed no corrections of any kind. Not one. He had simply written down music already finished in his head. Page after page of it, as if he were just taking dictation. And music. Finished as no music is ever finished. Displace one note, and there would be diminishment. Displace one phrase, and the structure would fall. It was clear to me that sound I had heard in the Archbishop's palace had been no accident. Here again was the very voice of God. I was staring through the cage of those meticulous ink strokes at an absolute beauty.
it not good? It is miraculous. Oh, yes. He's very proud of his work. 자, 영화 속에서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모습을 함께 같이 보았는데요. 지금은 안토니오 살리에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에리는 1750년부터 1825년까지 살았던 작곡가인데요. 75년 정도를 살았던 작곡가입니다. 살리에리와 모차르트가 활동했던 시기는 같은 시기였긴 하지만 실제로 모차르트가 살리에리의 방해 때문에 출세하지 못하였거나 죽었다는 것은 영화상의 한 장치였을 뿐 실제 사실은 아닙니다. 모차르트가 짤츠부르크에서 빈으로 이주했을 당시 살리에리는 이미 카펠 마스터라는 궁정악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살리에리의 제자들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루드비히 반 베토벤, 프란츠 리스트, 프레드리히 쇼팽 같은 거장을 키워낸 이런 스승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협력하여서 만든 작품으로 밝혀진 한 작품이 나옴으로써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라이벌 관계가 아닌 같이 협업하는 관계였음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곡은 칸타타 오필리아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성악곡입니다. 230여 년 만에 발견된 이 작품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작 부분은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작곡을 하였고, 두 번째는 모차르트가 작곡을 하였고, 세 번째는 작가 미상의 작곡가가 작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에서는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협업을 하였던 그런 친한 동료였다고 합니다. 이제 모차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순회를 떠난 6살의 음악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의 바이올린 대가로 궁정악단의 부악장이었던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와 어머니 마리아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난 모차르트는 아마데우스라는 미들네임이 있는데요. 이 뜻은 신의 은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고트리프라는 독일어인 신의 은총이라는 뜻을 가진 고트리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라틴어로 아마데우스라고 불렀는데요. 실제로 모차르트는 생전에 라틴어 이름인 아마데우스보다 프랑스어인 아마데를 즐겨 썼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는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모차르트 아버지 레오폴트의 일기에 따르면 5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날 미뉴에트와 트리오를 30분 만에 다 익혔다라고 써 있다고 해요. 재능은 이미 어릴 때부터 남달랐는데요. 하프시코드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아버지가 누나에게 가르치는 것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연주법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의 재능을 보고 아버지는 하프시코드와 바이올린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때가 모차르트가 4살쯤 되던 때이고 한국 나이로 따지면은 5살, 6살쯤인데 5살 때부터 즉석에서 작곡한 즉흥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모차르트의 나이 13살 때 첫 번째 이탈리아 여행을 떠납니다. 로마에 도착한 모차르트 부자는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라는 성당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만 부르던 알레그리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미제레레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미제레레라는 곡은 100년 동안 시스티나 성당에서만 연주가 되고 외부로 나오지 못하였던 곡입니다. 악보로도 베껴 쓰는 것이 금지될 정도로 그런 접할 수가 없는 곡이었는데요. 하지만 모차르트는 이 곡을 단 한 번만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모두 외워서 바로 적었다고 합니다. 원래 원칙대로라면 성당 밖으로 이 곡을 반출한 것은 법상으로는 잘못된 거였지만 그 시대 교황이었던 클레멘트 14세는 그 재능에 감복하여서 황금박차 훈장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차르트가 받은 황금박차 훈장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모차르트의 그림에 보면은 황금박차 훈장을 하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 황금박차 훈장은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는 데 뚜렷한 공헌을 했거나 무공, 저작 활동 등으로 교회의 영광을 빛내는 데 공헌한 이에게
교황이 수여하는 기사 훈장입니다. 모차르트는 이후 오페라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오페라를 접하기 시작했고요. 롬바르디아의 총독 카를 요제프 피르미안 백작의 의뢰로 첫 번째 오페라를 작곡합니다. 바로 이 오페라인데요. 오페라 미트리다테입니다. 이 오페라 미트리다테는 1770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초연이 되었습니다. 이 오페라는 모차르트의 다른 오페라보다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모차르트의 첫 번째 오페라라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짤츠부르크에서 빈으로 떠난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가 살고 있었던 짤츠부르크는 대주교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도시입니다. 모차르트가 태어난 무렵 짤츠부르크에 재임하고 있던 시라텐바하 대주교는 아주 음악을 사랑하는 대주교였는데요. 모차르트가 15살 때 두 번째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옵니다. 모차르트가 짤츠부르크로 이탈리아 여행을 한 후 돌아왔을 때 바로 다음날 시라텐바하 대주교가 세상을 떠나면서 모차르트에게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시라텐바하의 후임이었던 콜로레도 대주교는 성격이 아주 꼼꼼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모차르트의 느리고 답답한 이 성격 때문에 콜로레도 대주교는 이 점을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대주교와 모차르트의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의 음악가는 혼자 자립하여서 살아갈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대부분의 음악가는 왕실이나 귀족, 그리고 교회에 종속되어 있었는데요. 모차르트의 아버지 또한 짤츠부르크의 궁정악단의 부악장이었고 모차르트도 또한 대를 이어서 궁정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콜로레도 대주교는 취임식이 끝난 뒤에 모차르트를 궁정악단의 악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었고 안전적으로 살면서 본인의 작곡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청년 모차르트는 안정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작곡가로서 더 발전하고 싶어 했고 연주 여행이나 영감을 얻기 위한 여행은 모차르트에게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이었죠. 21살 되던 모차르트는 장기 연주 여행 계획을 세워서 대주교에게 찾아갑니다. 여행을 떠날 수 있게 요청을 했지만 대주교는 이것을 바로 거절을 해버리는데요. 모차르트는 이것에 상처를 받아서 그와의 그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짤츠부르크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모차르트는 프리랜서로서의 활동을 하려 합니다. 이 시대의 프리랜서 음악가는 영국에서 활동하던 핸델이 유일무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차르트는 핸델에 이어서 역사상 두 번째 프리랜서 작곡가가 되었는데요. 때마침 마나임의 궁정에서 오페라 이도메네오라는 작품을 위촉을 받아서 짤츠부르크를 떠나 만하임으로 향했고 이것을 계기로 대주교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빈으로 이주하기를 결심합니다. 이제 비엔나에 도착한 모차르트가 바로 성공을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엔나로 성공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무명 음악가가 오는데 모차르트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모차르트도 작곡법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틈틈이 오페라와 교향곡 등을 작곡을 하면서 이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무렵에 모차르트가 작곡한 대표적인 작품들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후궁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탈리아어가 아닌 독일어로 작곡된 징슈필이라는 형식의 오페라입니다. 초연에서 아주 대성공을 이루게 되는데요. 당시 모차르트를 후원하던 요제프 2세라는 사람이 개혁적인 정치를 추진하고자 했고 문화 정책에 있어서도 이탈리아어가 아닌 독일어를 원해서 이렇게 독일어 오페라로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차르트는 또 다른 대작품, 오페라를 작곡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페라 부파인 피가로의 결혼과 그 다음에 돈조반니가 이 시기에 완성된 대표 오페라인데요. 이 피가로의 결혼은 로시니와 파이지엘로가 세빌리아의 이발사라는 제목으로 오페라를 다시 작곡을 할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 안에서는 천한 신부인 피가로가 백작을 골탕 먹이는 등 신분 제도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작품인데요. 신분 제도가 뚜렷했던 이 시기에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돈조반니 같은 작품에 관하여서는 스페인의 귀족 돈조반니, 돈 후앙이라는 사람이 남봉지를 비롯한 악행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주인공이 죽는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이탈리아의 부파, 희극 형식을 가지고 있는 풍자와 해악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후궁으로부터의 탈출은 징슈필의 대표 작품이고 돈조반니와 레노체 디 피가로의 결혼은 오페라 부파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슈필이란 무엇인가 하면 독일어로 주고받는 대사에 서정적인 노래가 곁든 민속적 오페라다.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마술피리가 그 대표적이다. 혹시 마술피리를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페라 중간중간에 대사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 때에는 독일어로 이제 대사를 주고받았는데 징이라는 독일어의 뜻은 노래를 뜻하고 슈필이라는 뜻은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노래와 말이 연기가 함께 있는 그런 형식을 뜻하고 있죠. 그 다음 오페라 부파라는 것은 18세기에 발생한 희극적이고 대중적인 오페라를 뜻합니다. 이전의 오페라는 그리스 신화나 고대의 영웅담을 소재로 한 엄숙하고 비극적인 오페라였는데 이것들은 이후 오페라 세리아라고 불렸고 피가로의 결혼과 돈조반니가 오페라 부파라고 불립니다. 오페라 세리아는 결말이 항상 비극적으로 끝나서 오페라 세리아로 분류가 되고 오페라 부파는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그 형식 자체가 풍자와 해악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페라 부파라고 분류를 해줍니다. 이제 다음 모차르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오페라이긴 하지만 제일 유명한 작품이기도 한 마술피리라는 오페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술피리는 초연 극장에서 100회가 넘게 공연되면서 그 오페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흥행 실적을 올린 작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공연이 시작한 지 2달이 채 안 되어서 모차르트는 병석에 눕고 결국 그해 12월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모차르트가 마술피리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의뢰한 레퀴엠 작곡을 수락하고 마술피리 작곡으로 필요했던 몸을 쉴 틈도 없이 작곡을 강행했는데요. 그 모차르트 레퀴엠을 완성하기도 전에 모차르트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작품들이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모차르트나 푸치니 같은 경우가 자기의 작품들을 완성하지 못한 채 죽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작곡가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작품들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를 뛰어넘는 장르를 뛰어넘는 모차르트표 음악.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클래식 음악 역사를 비발디, 바흐, 핸델이 활동하던 17세기 바로크 음악부터 20세기 현대 음악까지 아울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400년 가까운 클래식 음악사에서 모차르트와 같은 작곡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작곡가들은 쇼팽처럼 피아노 곡만, 파가니니처럼 바이올린 곡만, 베르디, 푸치니처럼 거의 오페라 곡만 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는 독주곡을 작곡하였고 소품곡을 작곡을 하였고 실내악곡, 협주곡, 교향곡, 그리고 오페라와 종교음악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작품 세계를 가지고 있었죠. 이런 천재 작곡가의 탄생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재성뿐만 아니라 그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봐주고 키워준 아버지 레오폴트의 지원과 재능을 개발하기 위한 모차르트의 자신의 노력이 수반되었고 그것을 후원해주던 이런 귀족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통 모차르트의 기악곡을 들으면 딱 모차르트가 작곡을 했구나 느껴질 정도로 개성이 아주 뚜렷한데요. 그에 반해서 종교음악이나 교향곡들은 또 경건함도 있고 묵직하고 무거움도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곡처럼 클래식에 입문하기 좋은 곡들도 없을 정도로 아주 모차르트 하면은 클래식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차르트가 작곡한 대표 곡들 중에서 한 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법한 피아노 곡인데요. 바로 어머님 들어주세요 주제의 12개의 변주곡 C 장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곡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멜로디인데요. 그 멜로디를 12개의 형식을 걸쳐서 이렇게 변주된 피아노 곡입니다.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어머님 들어주세요 주제 12개의 변주곡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피가로의 결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가로의 결혼에 Non più andrai 라는 곡도 있습니다. 이 곡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거고, 마술피리 밤의 여왕 아리아 Der Hölle Rache Kostet meinen Herzen, 이 곡도 들으시면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모차르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모차르트가 아주 재미있는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진중함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토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